오늘 특별히 존리의 부자학교 대표님 모셨거든요. 여러분 궁금하신 부분 좀 여쭤보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궁금한 사항이 너무나 많고요. 차근차근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최근 지수의 변동폭이 굉장히 큽니다. 뭐 매수 사이드카, 매도 사이드카, 다시 매수 사이드카 이러한 장을 몇 년 만에 보시는 건지. 네, 저도 굉장히 오래간만이에요. 네. 어떻게 돼야 되는 건지. 한국 주식은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침체돼 왔었잖아요. 예.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하고 그랬는데 이제 굉장히 좋은 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면서 또 사람들이 한국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이려고 하는 정부의 노력이나 이런 게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하는데 항상 주식이 올라가게 되면 어떨까요? 팔고 싶은 사람들이 많죠. 네, 차익 실현. 프라핏 테이킹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변동성은 당연한 거고, 그래서 이게 이제 진짜 중요한 거는 이 변동성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변동성하고 위험하고는 구별을 해야 돼요. 사람들은 변동성이 위험이라고 잘못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식 가격이 떨어지니까 덜컹하고 또 올라가니까 이제 사도 될까 안 사도 될까. 네네네. 그러니까 계속 그런 게 반복되는데 그거는 좋은 투자 습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변동성에 대한 거는 어쩔 수 없다. 주식이 많이 올라가면요 팔고 싶은 사람이 있기 마련이에요. 근데 개인 투자가들은 거기에 일비희비할 필요가 없고, 근데 주식 투자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노후 준비예요. 노후 준비예요. 노후 준비. 네. 근데 사람들은 단기적으로 돈 버는 걸로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불안하잖아요. 네. 근데 조금 긴 호흡으로 보면 나한테 좋은 투자 기회가 왔구나. 한국 주식이 앞으로 잘 되겠구나. 한국 기업들이 돈을 잘 벌겠구나. 그러한 걸로 접근한다 그러면 이 타이밍을 맞출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변동성은 주식 투자할 때는 당연히 따라오는 거다. 네. 변동성에 두려워할 필요 없다. 네. 예,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사실 시작은 항상 뭐든지 경제는 수요와 공급이 맞물리면서 팔고 뭐 사고 떨어지고 오르고 이러는 건데 그거를 이해해야 되고 네. 또 한 가지는 맞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네, 점쟁이처럼 주식 시장이 올라갈 건지 내려갈 건지 네. 알 수가 없어요. 네. 다만 내 돈이 주식시장에 들어가야 되죠. 왜냐면 일을 해야 되죠. 그래서 내가 10년 후에 돈을 투자한 사람과 투자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엄청나죠. 맨날 할 걸, 그때 안 했네. 이런 사람은 평생 노후 준비를 못 하죠. 네. 그래서 변동성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변동성은 있게 마련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매도 사이드카 딱 터졌을 때 대표님 모셨으면 더 이게 와닿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 교훈을 말씀해 주시면 시장을 대응하면서 변동성은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일희일비하지 말고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고 그렇죠.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해요. 네. 지금 5천이 넘었는데 지금 들어가야 돼요? 아니면 기다렸다 사야 돼요? 이제 네. 대부분 그런 질문하죠. 물론 그럴듯한 질문이지만 5천대도 사고, 그래서 투자하기 가장 좋을 때는 지금이에요. 뭐든지 항상. 그러니까 5천에도 투자하고 떨어지면은 4천에도 투자하고 3천이 되도 3천 투자하고. 근데 그게 이 다음에 10년 후에 만이 될 거고 15,000이 될 거고, 이제 그걸 기다리는 거거든요. 어느 주시장이나 장기적으로 하면 올라가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자리를 일단 깔고 앉아야 된다. 맞아요. 선점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투자되지 않고 맨날 걱정하고 현금으로 갖고 있는 사람은 네. 평생 불안하게 투자해야 되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투자 철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나는 그냥 월급의 10% 투자하고 ETF 투자하고 앞으로 10년 있다가 그때 큰 돈이 돼 있겠지 하는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있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네. 무조건 그런 투자 원칙, 나만의 기준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시청자 여러분들도 각자마다 자산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또 한 번에 이렇게 다 투자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나눠서 분할로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제일 좋은 방법은 이제 여유 자금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월급의 10%에서 15%는 이건 없는 돈이다. 제일 먼저 월급 받으면 10%는 무조건 저는 코스피 200 사라고 얘기하는데요. 코스피 200, 네, 예. ETF 사면은 ETF. 코스피 200 ETF 사면 그냥
그냥 밥 먹듯이 사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나중에 그 돈이 큰 돈 돼 있을 겁니다. 네. 코스피 200 ETF 지금 자리가 높고 낮고 이런 걸 따지지 말고 맞아요. 일단 선점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부분으로 읽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나의 자산을 높이기 위해 노후 준비를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아니겠습니까? 가장 많은 질문을 사실 받으셨죠. 아니 근데 삼성전자와 그 하이닉스가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거기서 가장 많이 비중을 사는 게 코스피 200에 가장 많이 비중이 있는 게 뭘까요? 삼성전자. 그러니까 ETF 사면 당연히 삼성전자 사는 거고 네. 하이닉스 사는 거죠. 간단하죠. 그렇네요. 네, 의외로 간단한데 네. 우리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내가 ETF 사고 그다음 아이들도 사주고 또 이렇게 특히 이제 설이 가까웠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얘기하고 싶은 게 아이들한테 ETF 사줘라.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사교육비 그만하고 네. 그 돈으로 투자해라. 요즘에 뭐 ETF 레버리지 상품 같은 경우에도 뭐 운용될 것이다 뭐 이런 정책 이런 부분도 나오고 있지만 지수에 투자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엄청 많아지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네. 그리고 레버리지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레버리지. 그건 변동폭 때문에. 네, 변동폭도 크고 예, 예. 장기 투자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가장 편리한 거 코덱스, 코스피? 죄송합니다. 코스피제. 네, 네, 네. 코스피 200 ETF 꾸준히 모아가는 거. 주식 네. 투자는 사고 파는 게 아니고 꾸준히 모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러신 것 같아요. 느낌이 레버리지 변동폭 큰 거는 하지 말고 네. 장기적으로 편안하게 가져가면서 수익을 차곡차곡 마일리지처럼 쌓을 수 있는 그런 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내가 예를 들어서 코스피 200을 샀는데 네. 오늘 아이들을 사줬는데 만약 50만 원어치 사줬다. 근데 이제 10년 그러니까 꾸준하게 50만 원어치 사주게 되면 그 아이의 재산은 나중에 굉장히 커지게 되겠잖아요. 그런 식으로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5천인데 지금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네. 그런 고민을 하는 거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직도 그런 편견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갑자기 엉뚱한 생각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갑자기 금 같은 거 그런 거 모아주는 건 어떨까요? 뭐 그거는 네, 이제 하나의 네. 투자 수단이긴 하지만 네, 네, 네.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약간 좀 부정적인 거는 금은 돌덩어리잖아요. 예, 예. 주식은 뭐예요? 네. 현금을 창출하려고 그러죠. 네. 삼성전자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돈을 벌려고 그러죠. 금은 가만히 있잖아요. 이자도 없고. 이자도 없고 예, 대신에 이제 주식 투자하는 거에 두려운 분들 또 어떤 재산이 정말 많은 사람들 변동성이 싫은 사람들이 금이나 이제 그런 데 옮겨가는 거지. 만약에 내가 노후 준비를 하고 싶은 사람이라 그러면 그렇게 그 일하지 않는 돈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도움이 안 되죠. 그러니까 기업의 생산성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렇죠. 거군요. 그러니까 네. 내 돈이 들어가서 그 기업의 시가총액이 늘어나고 또 그 기업이 돈을 벌면 나한테 배당도 해주고 그 선순환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물 같은 맞아요. 그런 데에다가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걸로 내 돈이 느껴지고.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대표님 딱 맞는 질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최근 문제가 AI도 그렇고 우리가 처음 이제 AI 시대를 겪다 보니까 맞습니다. 예. 일단 투자를 많이 했고 투자를 많이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기업이 과연 돈을 벌 것인지 아니면은 안 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투자자분들이 혼란스러워하면서 아니죠. 변동폭도 커지고 아니, 있거든요. 그러니까 AI가 나오면서 가장 피해를 보는 거는 사람이에요. 노동 부분에서 그렇죠. 기업들은 떨어져 내가 나갈 때.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예, 예. 그럼 어떻게 해요? 기업은 돈을 벌죠. 네. 근데 나는 돈을 못 벌죠. 그럼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더 주식에 투자하는 당위성이 생긴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업들은 굉장히 돈을 벌 가능성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근데 전 분야죠, 전 분야. 뭐 어떤 반도체를 만든다든가 그런 거를 떠나서 그래서 통신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제조업이라든가 다 AI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나의 그 생산성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죠. 네. 그러면 이제 어쨌든 AI로 돈을 잘 벌 것 같은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맞아요. 그 어떻게 가려야 돼요?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전 분야죠. 전 분야요? 네. AI 관련한 전 분야? AI를 예. 피해갈 수 있는 회사는 없어요. 네. 근데 자동차 회사도 AI니까 어떻게 돼요? 네. 로봇이 하겠죠. 네. 그럼 사람은
죄송하지만 점점 잡을 이룰 수. 근데 그거는 반드시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사람들의 여유로운 시간이 늘어났다는 거거든요. 나머지 로봇가 하고 사람은 레저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 꼭 사람한테 나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어땠죠? 옛날에 저기 농업을 중심의 사회에서는요, 농사를 져야 되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그때 어땠어요? 많이 굶었죠. 오히려 국민들이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할 때 오히려 사람하면 잘 못 먹었어요. 지금 사람이 못 먹는 사람 없죠. 네. 그게 생산성의 향상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앞으로의 생산성의 확대는 여태까지 생각하지 못한 규모로 될 거예요. AI라는 게 나와서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생산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진짜 극도로 늘어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사람들의 위치는 점점 줄어드는데 반드시 나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도 바뀌어야 되죠. 교육도 바뀌어야 되죠. 네. 국영수는 이제 더 이상 중요한 과목이 아니고, 그 다음에 투자를 안 했던 사람들은 지금 투자를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투자를 해야 되고 금융 지식을 쌓아야 되고.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에 정말로 중요한 거는 금융교육이고요. 네. 그 다음에 창업 정신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들한테 창업하라. 창업까지. 창업을 안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네. 새로운 기업이 계속 나와야 돼요. 우리 한국의 증시가 계속 미국처럼 좋아지려면 규모가 커져야 되거든요. 네. 거기에 창업해서 새로운 기업이 계속 상장이 되고 미국처럼 돼야 돼요. 그러면 창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도 국영수만 그러니까 창업 정신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캐캐묵은 거기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라는 맞아요. 그러니까 의미로 이게 좀 AI가 좋은 뭐라 그럴까요? 좋은 계기가 된다 그럴까요? 네. 그래서 그동안 갖고 있던 생각을 바꿔야 되고, 지금부터 뭘 해야 될까요? 돈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는 돈 공부를 너무 안 했죠. 네. 그냥 금융교육 말씀하시는 네, 거죠? 예, 돈 예. 공부를 해야 되죠. 돈이 왜 중요한지 어렸을 때부터 금융교육을 해야 되죠. 네. 굉장히 이걸 보시면서 금융교육의 실천화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맞아요. 메시지 전해드리고 예. 있는데 그래서 예. 온 국민이 캠페인을 해야 돼요. 다 같이 부자 됩시다. 그래서 부자학교 맞아요. 설립하셨으니까요. 예. 작년 11월에 이제 시장의 색깔이 좀 변했다라고 느껴지는 게 구글이 제미나이 3 이런 부분을 발표하면서 돈을 벌겠다 이렇게 느껴지면서 그동안 이제 오픈AI와 오라클이 잠시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뭐 간밤에 반등하긴 했습니다만 지속적으로는 그런 이슈는 찾아봐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게 주식에 투자한다는 게 단순히 주식 가격을 맞추는 게 아니고요. 네. 나한테 하여튼 글로벌한 그런 지식을 쌓게 해줘요. 네. 이게 AI가 도대체 뭘까? 왜 사람들이 저렇게 난리를 칠까? 그럼 어떤 기업이 제일 혜택을 볼까? 근데 그런 거를 우리 아이들도 알아야 되고 우리 엄마들도 알아야 되고 아빠들도 알아야 되죠. 근데 우리는 여태까지 그런 거에 대해서 주식을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네네네. 근데 지금 요새 미국도 변동성이 높아진 이유가 너무 놀랍게도 이 기업들은 돈을 엄청나게 버는데 실적도 좋아졌는데 보니까 무지막지한 돈을 AI에 썼겠다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해진 거예요. 그러면 너무나 많은 돈을 썼기 때문에 혹시 회사가 그것 때문에 나한테 파산하거나. 배당을 주지 않을까? 네. 안 주지 않을까? 또 회사가 너무 과격한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미국 기업들이 지금 무지무지하게 AI에 쏟는다는 얘기 뭘까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기회가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죠. 오히려. 그럼요. 그렇지 않고는 그 기업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네. 쓸 리가 없고 거기에 전쟁이 일어났구나. AI 전쟁이 일어났구나. 그거는 그만큼 AI가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겠구나. 근데 사람들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또 버블이 아니냐. 네. 옛날에 인터넷 버블처럼.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이유는요? 옛날에 인터넷 버블 때는요. 정말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회사가 어느 회사가 더 많이 손실이 많으냐에 따라서 주가가 더 올랐어요. 그래서 손실이 많으냐에 따라서. 네, 그래서 1조가 손실이 나는 회사하고 2조가 손실이 나는 회사하고 2조가 손실이 나는 회사가 주식 가격이 더 올랐어요. 왜냐하면 지금 손실이 났지만 앞으로는 더 발전할 거를 이해가 안 가는 네. 그게 버블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해가 가는 건 실적, 돈을 근거가 된다라는 예, 말씀이시죠? 돈을 엄청나게 벌고 있잖아요. 그리고 AI 관련된 회사들이 실제로 굉장히 비용 절감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회사만 해도 지금 로봇이 금방 투입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서도 머니코드에서 보여드렸지만 그 현대차 아틀라스가 공중제비 막 하고 탁 짝지하는 거 보셨죠? 그러니까 네. 이게 더 무서운 거는 네. 그러니까 로봇 같은 것도 저도 우리 불과 2, 3년 전만 해도 그 정도로 될 거라고 생각 안 했잖아요. 근데 지금 더 무서운 거는 로봇이 로봇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이 확산 속도가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거와 이렇게 패러다임이 변한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이거를 국가 간의 경쟁도 그렇고 기업 간의 경쟁도 그렇고 개인들도 어떡하고 이게 정말로 그 엄청난 어젠다가 될 거고 다행히도 대한민국은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구나. AI에 흡수할 수 있는 여건이 가장 잘 된 나라가 대한민국이 아닐까 생각이 들죠.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아주 골고루 산업을 갖고 있어요. 제조 강국. 예, 제주도 갖고 있고 또 엔터테인먼트도 갖고 네네, 있고 문화. 굉장히 다양한 산업이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가장 혜택을 보지 않을까. 근데 이제 제가 딱 두 가지가 한국에 필요하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네. 우리 교육을 개혁해야 돼요. 더 이상 국영수는 아니에요. 네. 거기에 너무나 많은 돈을 쓰지 말고 그런 그래서 아이들이 창업하게 하는 시스템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금융 교육이에요. 주식에 왜 투자해야 되는지. 아직도 주식 투자하는 거는 단기간에 큰 돈 벌려고 하고 막 레버리지하고 막 또 인버스도 하고 그건 투자가 아니라 그거는 갬블이죠. 그래서 사람들 교육해야 되고 어렸을 때부터 투자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노후 준비해라. 노후에 돈이 없으면 큰일 난다. 지금 한국이 갖고 있는 게 뭐죠? 출산율 세계 꼴찌잖아요. 그 이유가 간단해요. 금융을 안 배웠고 또 전부 자식들 노후 준비할 돈을 가지고 전부 자식들 사교육비에 썼잖아요. 네. 그걸 바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국가가 도와줘야 되고 시스템을 바꿔야 되죠. 그러니까 그동안 부동산에만 투자했던 거를 그 돈이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건 너무 좋은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 이후에 주식을 살리기 위한 각고의 노력도 이런 부분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주시는 것 같고요. 일단 주식 투자가 중요하고 지금 실적 시즌이잖아요. 그런 와중에 이거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앞으로 이제 실적이 좋고 좋아질 그런 업종을 좀 가려야 되잖아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네. ETF 사라니까요. ETF 전략으로 지수로 나누지 말고 자꾸. 그럼요. 지금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제 아직도 두려운 거예요. 투자하는 게.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5천에 들어갈 거예요? 3천에 들어갈 거예요? 이런 얘기 하거나 아니면 또 이런 거죠. 시드머니 좀 만든 다음에 투자할래요. 또 어떤 분들은 그 공부 좀 하고 들어갈래요. 네. 그 잘못된 겁니다. 무조건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내가 실적을 보고 투자하거나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무조건 투자하고 가장 쉬운 방법이 ETF 사는 거고. 네. 그리고 내가 여유자금으로 투자하고 그리고 공부는 나중에 해도 되고요. 그리고 시드머니가 필요 없어요. 네. 오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10만 원 갖고 하는 거예요. 대신에 계좌를 열어야 되겠죠. 저는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여시라. 증권회사에서 아무 증권회사도 골라서 자기가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열고 나도 하고 우리 배우자도 하고 우리 아이들도 하고 특히 이번에 설날이니까 어떻게 돼요? 설날에 아이들을 그 ETF 사주는 거죠. 네. 그게 간단합니다. 그리고 너무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면 안 돼요. 타이밍을 못 맞춥니다. 내일 폭락할 수도 있어요. 네. 또 내일 폭등할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 그거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네, 딱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노후 준비를 잘해야 되는데 그거에 좋은 대안은 주식 투자이고, 네, 유일하죠. 그리고 금융 교육을 또 잘 해야 되는 사회에서 아이들까지 창업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네. 그리고 변동성에 휘둘리지 말고 코스피 200 ETF 이런 부분을 좀 공략하라. 아니 예를 이렇게 들어서 정리,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한 달에 100만 원씩 사교육비 쓰는 네. 거를 아이 10살짜리 아이한테 코스닥 코스피 200에 사줬다고 가정하면 1년에 한 7, 8%의 수익률을 가정하면 그 아이의 재산이 적어도 10억은 넘어요. 네. 30살 됐을 때. 그러면 10억 갖고 있으면 친구 여러 명에서 모아서 그거 창업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오늘 주식 투자에 대한 전략에 대한 큰 틀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잘 참고를 해서 그렇죠. 네, 주식 투자로 성공할 수 있는 나라가 좀 됐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네. 그 돈이 주시장에 들어오고 또 새로운 기업에 투자가 되고 네. 이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요. 그게 가장 잘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네. 가장 못한 나라가 일본이고. 아, 네. 그런 부분에서 갈림길이 생깁니다. 아무튼 부자 되세요라는 마음으로 오늘 전략 세워주신 네, 분입니다. 졸리 대표님과 함께했고요. 다음번에도 좋은 인사이트 부탁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